내일부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줄줄이 시작이 됩니다. 후보자 논란에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청문회 슈퍼위크가 펼쳐지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의 쟁점부터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특검 수사까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건데 먼저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 두 논문이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작성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논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의 실험이지만 각기 다른 변수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결과도 의미도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기 이제 조명의 면적이나 아니면 그 조도 연출 변화에 따라서 한 논문은 불쾌감 평가, 한 논문은 피로감 평가예요.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볼까요? 예컨대 그 실험 설계도 똑같고 결론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고 피로감 평가와 불쾌감 평가 이게 각각 다를까요? 그래서 원래 2015년도부터 교육부에 중복게재 금지 연구 기준에 보면 하나의 연구로 충분한 경우에는 나눠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의 연구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글쎄요. 일반인 시각에서 볼 때도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늦은 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진즉 이런 식의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해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제기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 작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제자 논문과는 별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전체적인 해명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의혹과 문제 제기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적으로 오타가 난 부분이 그대로 실려 있는 부분이라든가 누가 봐도 그대로 베껴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나올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확대 과장되고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보자의 오늘 그 의견서를 보면 이제 왜 그런 논란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단 소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중복게재 문제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이게 전문가들 시각과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연구 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변수를 적용해서 감정의 영역과 실제 피로감이 달리 연구될 수 있다고 한 측면에서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자 논문 관련해서도 이게 국가 연구 과제를 용역받아서 같이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당연히 그 지도 교수가 주된 연구자가 되니까 제1저자로 등록을 하고 그 연구에 같이 참여했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당연히 1저자로서는 이제 본인의 명의를 쓰는 거고 본인이 주도한 연구다. 일단 이 정도의 해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단순하게 제자 논문 가로채기 또 중복게재 자기 표절이라고 단순화시켰던 이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저 부분은 소명 자체가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이제 공동저자로 올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1저자로 이진숙 후보자 올라간 부분이요. 이게 먼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먼저 작성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작성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저 해명대로라면 그러면 제자들이 이진숙 후보자 지도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건가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저것은 제자의 논문 작성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렇다면 지도교수는 그 제자의 논문 표절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더 납득 안 가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명 간단히만 더 붙이면 그 해명에 또 추가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실제 이 표절률을 검증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카피킬러가 있죠. 카피킬러. 여기에 돌려봤을 때 이게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건데 실제 한 13%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는 45%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챗 GPT로 돌려서 70 몇 프로라는 얘기도 있었고 43%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카피킬러에 의해서 본인이 검증한 결과 13%라는 거고 이 충남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관련 논문들에 대한 검증을 했었고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으니까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이미 그 해명이 나왔으니까 지켜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카피율을 검사하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가 다음 있잖아요. 논란은 좀 지나. KCI 같은 경우로 하면 또 다른 율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카피율이 나오는 거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르면 13%의 유사도를 보였다. 이게 본인의 해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6일에 있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공방이 오고 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을 향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국정 발목 잡게 하지 말라면서 직격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사실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장이 아닙니다. 국힘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계속 묻지마 발목 잡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후보자가 의혹 소명에 나서고 있는데 민심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요. 해명이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좀 전원 통과를 목표로 했는데 이런 기류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글쎄 뭐 기류 변화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게 쭉 패턴을 보면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어느 시점에서 그걸 사실로 단정하고 위법 내니 부적격 후보로 그 지명철회나 사퇴를 계속 주장합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국민들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았고 후보자의 서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 본인이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수용하지 못하면 임명 못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진성준 위원장의 입장은 뭐 민주당이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후보자가 언론사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그런 전직 보좌진들을 향해서 어떤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 뭐 어떤 내용으로 법적 조치할지는 모르겠는데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네. 근데 그 허위가 어떤 게 허위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보좌진한테 맡겼다는 게 허위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공항 보안구역까지 의전을 좀 와달라고 한 것이 허위인지 또는 백화점에 뭘 사달라고 한 것이 허위인지 아니면 변기 물 새는 거 얘기하면서 고쳐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 허위인지 뭔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던 부분, 변기 관련 부분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허위가 아니라면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회 보좌진이거나 보좌진 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 여의도 대나무 숲이에요.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죠. 다른 데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얘기하겠다? 글쎄요. 그럼 여의도 대나무 숲은 전부 다 실명제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뭐 전직 보좌진들을 향한 법적 조치 예고는 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공식적인 뭐 자료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실제 그렇게까지 할 일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본인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정도의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게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주장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되고 확대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지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라든가 본인의 충분한 소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걸 갑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몇 가지 나온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백히 우월적 지위, 의원과 보좌관이란 지휘관계에서 발생한 사적 업무에 대한 부당한 지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 있나요? 네. 반박해도 되나요? 네, 하시죠. 근데 이제 허락받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피해 입은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쳐요. 그럼 그분이 의원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어디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목격한 사람이거나 그걸 전해드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느꼈다면 당사자가 얘기 안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뭔가 변명을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고소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나? 물론 그 당사자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전선을 키우는 부분이 저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공당의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하는 태도가 좀 아쉽다,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게 말대말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은 전직 보좌관 2명에 의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뭐 내부 갈등이나 근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화제가 됐었던 게 보좌관 46명이 면직됐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46명이 아니라 28명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짚어드리고 이렇게 논란이 오고 가는 상황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추천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아첨도 적당히 해라 이건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처음에 인선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분이 인사위원장이잖아요.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이제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선을 결정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야죠. 처음에 인선할 때 모르고 인선했지만 지금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 과정을 지켜보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뒤따르는 문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은 좀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김태효 정국가 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서를 직접 목격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진술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7월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진술은 다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김태효 전 차장뿐만 아니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동석을 했고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원 특검 조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향후의 전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해병 특검이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될 사실은 2023년 7월 30일에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 경로 이후에 수사 결과가 바뀐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됐는지입니다. 네.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그 당시에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회의 이후에 이첩 보류를 하고 이첩된 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결과가 바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단장은 이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그때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되는 이 거꾸로 된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그 출발이 그 7월 31일 대통령의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는 경로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경로 이후에 그렇게 사건의 실체가 바뀌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돼서 이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 사단장 9명에 어떤 식으로 관여됐는지 결국에 이건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됐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가 될 것이고 그날 그 현장에 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그 밑에 공직자들 지금 등장한 이런 분들 김태효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역시 공범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수사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행위들을 했어야지만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직권남용죄 구성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2천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기록을 회세우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그렇게 어떤 지시를 했다고 쳐요. 근데 지시 내용이 뭐 국방부 장관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시를 해요.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생각보다는 구성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좀 짚어보면요. 김 여사도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 걸로 알려졌는데 이 특검이 언제쯤 김 여사 소환할까요? 그 특검의 어떤 수사 전략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15개 수사 대상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태균 관련 의혹 사건들은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특검이 이첩받은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만 확인하고자 하면 당장 소환해서 조사해도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불거진 사건이 이 소위 말하는 집사 게이트 이 관련돼서 이제 초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의 어떤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인데 권력형 비리 사건이고 관련돼서 기업과 연계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 수사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좀 보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중요 사건에 대한 이 주변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후에 아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점을 잡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 당뇨와 눈 합병증 등으로 식사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일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걸로 전해졌어요. 특검팀은 뭐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 구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뭐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실제 보석과 구속적부심은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정말 안 좋다 그러면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죠.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